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 경쟁 유튜버로부터 악성 음해에 시달리고 이에 항의하자 폭행까지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유튜버는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고소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한 30대 아들이 보호사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결박 과정에서 눈을 다쳤고 보호사 중 한 명은 아들의 허벅지를 내리치기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봄이 온다는 입춘인데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잠시 후 오후 9시부터 서울에는 첫 한파경보가 발효됩니다. 내일은 더 춥다죠.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는데 특히 서울시는 내일부터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합니다. 아시겠지만 계량기 얼면 정말 고생이시잖아요. 자, 야간이나 외출 시 수돗물 정말 가늘고 길게 틀어놓고 가셔야 한다는 거.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심장이 아픈 우리 엄마 변명수 여사, 올 한 해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하신 배선경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사반에서 축하해 주세요 하신 땅콩이 바오 엄마 김민혜님. 자, 오늘 아침 서울 4호선 열차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길래 뭔가 봤더니 세상에 손톱 깎고 있네요. 아이고 하신 이혜아님. 자, 오늘 아침 대모산 정상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 양반 뭐하고 있나 봤더니 다리 사이로 물줄기가 보입니다. 아이고 인간아 하신 이영식님. 자, 김포에 있는 세계 최대 카페 왔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렇게 테이블 위에 발을 종 내리세요 하신 박상욱님. 자, 설 연휴 때 시댁에 가는데 어떤 중년 여성이 도로 갓길에 저렇게 눈을 맞고 서 있더라고요. 아마 부부싸움 후에 차에서 내린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아유, 제발 무사히 귀가하셨기를 하신 박용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가짜 뉴스가 아니었답니다. 자, 대만의 국민 배우 서희원 씨 아시죠? 잘 모르신다고요? 자, 2022년 그룹 클론의 구준엽 씨와 100년 가약을 맺은, 그래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저분. 이렇게 설명하면 아시겠죠? 자, 오늘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도 대만 교민분께 처음 제보를 받고 가짜 뉴스겠거니 했단 말이죠. 네, 대만의 유명 배우 서희원 씨는 1990년대에 가수 구준엽과 교제했다가 헤어진 뒤에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발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희원 씨가 지난 2일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오늘 대만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 씨는 지난달 29일 가족들과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당시 이미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었고 여행 3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의 동생은 설 연휴에 가족 모두 일본 여행을 왔는데 가장 소중하고 다정한 언니가 인플루엔자에 따른 폐렴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상을 당한 구준엽은 오늘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괜찮지 않다고 심경을 전했고요. 또 가짜뉴스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들이 현재 일본에 있기 때문에 장례 절차의 일부는 일본에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돈통절도 2인조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골프를 치고 싶다면서 빈자리가 있는지 저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사장님과 함께 골프채까지 대여를 해서 이동을 하는데, 자, 문을 보면서 슬쩍 신호를 주자 곧장 다른 남성이 문 열고 안으로 입장합니다. 자, 계단을 오르는 두 사람을 슬쩍 쳐다보는가 하고 카운터로 가고 있어요. 자, 이동했던 남성이 다시 출입문으로 와서 재촉하듯이 손짓을 막 하죠. 자, 다른 남성 커다란 상자를 들고 후다닥 달려서 도망가는데요. 자, 여기가 스크린 골프장이라면 저거 왠지 홀인원 통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는 부산이고 여기는 어디냐면 경북 경주입니다. 맞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홀인원 통이고요. 두 사람이 와서 저 CCTV 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짠
계획적인 모습으로 홀 인원 통을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금액이 110만 원씩 이렇게 적립이 돼 있었고 세상에. 통이 비쌉니다. 통이 좀 검은색 큰 통인데 저게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통값만. 예, 피해액이 한 160만 원 정도에 해당하고 실제로 제보자가 부산 우리 보도했던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착의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그래서 혹시나 같은 수법을 하는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하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이 부산 사건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나온 사진 이번에 경북 제보받은 경주입니다. 이게 지금이고 네. 앞서 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지난번에 부산입니다. 저희가 처음 부산에서 전해드렸던 네. 그 사건이고, 예, 뭔지 뭐 그렇게 그냥 그 얼굴만 보여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같구나 다르구나 확인이 가능하네 하는데 참 안타까운데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렇게 맞습니다. 왔을 때. 예, 뭐 카운터를 이렇게 비워놓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고 오요한나 씨 일파만파입니다. 자,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한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속보 전해드리죠. 자, MBC 출신 전직 기상캐스터들도 나도 그 사정 잘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파장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2005년 MBC의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서 2010년에 퇴사한 배수연 씨는 어제 SNS를 통해서 내가 MBC를 나오던 그때도 그랬었지. 그들의 기준에서 한낱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나의 목소리에는 어느 누구 하나 전혀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좀 달라졌을 줄 알았는데 어쩜 여전히 이렇게나 변함이 없다니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MBC 기상캐스터 출신인 박은지 씨도 SNS에 MBC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면서 언니도 7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참고 또 참고 버텨봐서 알지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이 뿌리 깊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이제는 끝까지 밝혀져야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한 MBC 기상캐스터들은 현재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를 했고요. 일단 명목은 국민신문고에 작성된 그 민원을 통해서입니다. 혐의들을 몇 가지 고발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용을 해달라라는 것이었고요. 대상은 현재 MBC 사장이라든가 부서 책임자 또 같이 일했던 기상캐스터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고 5일부터 첫 번째 회의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 자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녹음 파일, 녹취가 있다. 그런데 MBC 측에서 밝히는 내용에 따라서 이걸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 측의 대응을 보고서 고인의 그 피해를 호소하는 고인의 녹취를 공개할지 말지를 좀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거군요. 다음 이어가죠. 간 큰 녀석들입니다. 자, 하룻밤 사이에 차가 뿅 사라져 버렸다는 충격적인 제보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하 주차장을 어슬렁거리는 저 3인조. 자, 그중 한 명이 차문 열고 들어가서 딱 봅니다. 자, 그냥 가려는 듯 오토바이를 타고 갈까 하다가 다시 와서 주차해놓고 그냥 일행들과 함께 사라지는데요. 자,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차로 돌아온 남성들. 중고차 쇼핑이라도 하듯 이문저문 막 트렁크까지 막 열어보면서 아주 차를 샅샅이 막 저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탑승하면서 차를 시동을 걸어서 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저 뒤에 있는 저 놈도 저 오토바이 놔놓고 총총 따라가네요. 자, 저 차 당연히 저놈들 차가 아니니까 사건 반장이 나온 거겠죠. 그렇죠.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 절도 사건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마치 뭐 차량 사러 온 중고차 보러 온 사람처럼 이것저것 다 보다가 결국에는 차량을 훔쳐가지고 가는데요. 이 제보자께서는 그날이 명절 전날이라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차량을 잠그는 걸 깜빡하셨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차량 주변을 볼 수 있는 무슨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대요. 그걸로 보니까 저렇게 세 남자가 차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계속 찾아가서 보니까 이 휘발유 차량인데 거기에 경유를 넣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길거리에 이 차가 있으니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뭐 물리적 사고는 안 났지만 문제는 휘발유차에 경유로 혼유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차량 수리비만 800만 원이 나왔고 지금도 탈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왠지 휘발유차, 경유차도 구분 못하는 거 보니까 이 어린 놈들 같은데.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제보자가 저 녀석들을 잡았다고요? 이게 SNS에 이 사건을 올리니까 누리꾼들이 실시간으로 제보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이 제보자가 직접 이 사람들을 잡았는데 잡으니까 놀랍습니다. 왜요? 경유, 휘발유 구별 못하는 사람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겠죠. 예. 15, 16, 17. 아, 아주 어린 아이들이고 세상에. 그중에 한 명이 전과가 매우 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 연락까지 안 받으면서 뭔가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아마도 지난번에 차량에 세뱃돈 120만 원 훔쳐가는 거 저희 사건 반장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역도 비슷하고요. 아. 인상착의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 동일범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 이 학생들, 뭐 학생이라 이 아이들, 이놈들 처벌이 이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딱 차를 훔쳤어. 주유를 하러 주유소에 갔어. 근데 휘발유는 비싸. 지들은 돈이 없어. 경유가 싸네. 경유를 넣은 겁니다. 이게 뭐 절도를 하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기본을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알면서 그냥 넣은 것 같아요. 경유 넣고 뭐 차 박살 나라. 이것까지 저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전의 전쟁. 여기서 전이라 함은 이 먹는 전입니다. 자, 집단 치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명절 음식을 모두 시누이에게 준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15년 차로 맞벌이에요. 시간은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명절마다 시아버지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음식은 제가 집에서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요. 작년 추석에도 제사를 지내고 가족들끼리 먹을 만큼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은 음식을 몽땅 시누이에게 줘버린 거예요. 당연히 저희 가족이 가져갈 음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황당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음식이 좀 적다, 다음엔 많이 해와 이러시는 거예요. 시누이는 전업주부인데 직장에 다니는 제가 시누이 반찬까지 해준 느낌이어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시누이도 이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좀 떨떠름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이번 설에 시어머니 말씀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음식을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넉넉하니 좋네, 진작 일 있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또 시가 있는 내내 앞으로도 이렇게 오길 바라는 눈치를 주셨습니다. 제가 시누이 먹을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하게 여겨져서 너무 속상했는데요.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 박상희 교수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지훈애미 니는 어떻게 된 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철부지가 않노? 니들 집에서 만든 거니 니들 먹을 건 있을 거고 여기 와서도 충분히 먹고 가는 것 같길래 우리 딸한테 좀 싸줬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아깝고 그러냐? 지훈애미야 심보 좀 곱게 써라. 응? 그게 다 나중에 너희한테 복으로 돌아오는겨. 으이그. 자, 동그라미. 교수님 동그라미 안 하시는군요.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자 며느리 백다희 아나운서입니다. 아니 어머니 철부지라뇨? 어머니도 제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고 아가씨는 전업주부잖아요. 제가 시간 쪼개고 쪼개서 만들어 온 전들 전부 아가씨한테만 돌려보내면 제 기분이 어떨지 며느리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요. 전 그렇게 아가씨가 눈에 밟히면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X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번 설에 이 같은 고민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건가요? 글쎄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 뭐 조상님 잘 모셔서
덕본 그 자손들은 해외 여행 간다고 지금 이제 전 명절 음식 같은 거 이미 지지난해부터도 성균관에서 좀 줄이자는 얘기 나왔었고요. 전 요즘 뭐 판매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좀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주세요.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이거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안 통합니다. 그냥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렇게 명절에 최악이 한 사람이 희생되는 거, 한 사람이 몰아서 뭔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최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이 바로 최악이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도 특히 전 같은 거는 먹을 만큼만 해서 그냥 행복하게 먹고 그냥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적게. 근데 그거를 막 산처럼 쌓아야 되고, 그거를 뭐 누구는 나눠주고 누구는 안 주시고, 심지어 또 이거 다 해간 사람 거는 하나도 없으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전 전하고 여기만 좀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예전에 좀 못 먹을 때는 기름 같은 게 부족하니까 전, 튀김류, 이게 정말 끌리거든. 냄새 막 이런데 지금은요 안 땡깁니다. 그만큼 많이 만들 필요 없이 적당하게 만들어서 제사상이나 뭐 차례상에 올리고 그냥 거기서 해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 오라는 것도 문제고 만들어 온 사람 따로 있고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백다연 아나운서. 네, 저도 이게 같이 만들지 않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혼자서 만들어 왔는데 그거를 같이 안 나눠주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갔고요. 사연자 혼자 만들었는데 좀 닥달하고 눈치 주는 게 너무 심해 보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사연자가 행복하고 편하게 명절을 맞이하면 좋겠고요. 가족 여러분 의견도 볼게요. 도로시님, 해가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요. 보물님은 다음부터 시장 가서 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코코리님도 전업주부인 시누이랑 나눠서 하자 그래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자, 미국 플로리다 살고 계시는 이재실님 보고 계시죠? 이 친구를 찾고 계시다고요. 이 30년 중마고 민희자님을 찾으신답니다.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연락이 끊겼다는 거죠.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아무리 찾아도 없고 민희자님의 자녀와 저렇게 찍은 사진은 겨우 찾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자, 사진 속 아기 이름이 희재, 민희자님의 둘째 아들 희재군입니다. 이재실님이 오랜 친구 민희자, 그러니까 희재 엄마 민희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꼭 연락이 닿고 싶다 하셨네요. 한 경쟁 유튜버로부터 악성 음해에 시달리고 이에 항의하자 폭행까지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유튜버는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고소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 한 유튜버가 제보를 해주셨네요. 네, 피해 유튜버인 제보자는요, 2019년에 다니던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좀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일상을 보여주거나 생방송을 하면서 소통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시청자가 10,000명이 됐었다고 하고요. 좀 나름대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누군지도 모르는 한 조폭 유튜버로부터 좀 황당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60대 남성인 조폭 유튜버였고 이 피해 유튜버에 대해서 호빠 출신이다, 여자들을 가지고 논다, 또 유부녀 시청자와 불륜을 하고 여자들한테 나체 사진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격을 했다고 합니다. 좀 황당하긴 했지만 모두 거짓이고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에 대응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폭 유튜버가 한 여성을 자신의 방송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피해 유튜버랑 무슨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짓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관계도 아닌데. 네,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래서 유튜버는 실제로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또 슬아의 아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방송을 해대니까 이 피해 유튜버는 직접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그 자칭 조폭 유튜버를 찾아갔답니다. 자, 과연 방송 카메라 뒤에서 싹싹 빌면서 좀 이렇게 사과를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튜브, 예. 예, 찾아갔는데, 제가 이제 화가 나니까, 네. 야, 나와라, 제가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네. 당시에. 그랬더니 이제 4명이 나와서, 네. 이제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죠.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 그런 영상들이 다 있어요. 저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면서,
이제 너클로 이제 그날 폭행을 한 거예요. 너클로 사람을 때려요? 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조폭 유튜버 운영하는 카페로 갑니다. 2019년 10월 29일입니다. 가서 좀 나와라, 한번 보자라고 하니까 당시 이 조폭 유튜버하고 아내, 딸 몇 명이 같이 나와서 이 피해 유튜버의 팔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철제 너클을 끼면서 머리를 가격을 했는데 5분간 그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CCTV에 아유. 그 고스란히 폭행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이것처럼 머리에 피도 나고 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 엮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소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해 유튜버 나가면서 이 조폭 유튜버한테 이런 방송을 좀 하지 마라. 앞으로 더 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고 이후에도 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더란 겁니다. 또 거짓 방송을 했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내 아내 때렸잖아. 자, 그 자칭 조폭 유튜버 방송 직접 한번 보시죠. 그리고 방송 중이니까 집사람은 방송방해 못하겠다고 나가서 왜 욕하고 그래? 그리고 거친 얘기 했더니 이 뭐야 하면서 와서 술 처먹었어요. 근데 모가지를 잡고 흔들고 거기서 구타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에 앉아있다가 밖에서 악소리가 나고 욕하는 소리가 나서 창문 보고 문 열고 보니까 기가 집사람이 누워있어서 저는 뛰어내려갔습니다. 급하게. 자, 또 어떤 일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유튜버들 얘기 좀 그만 좀 방송해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단 형사 사건이고요. 최근에 또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해드리는 건데, 자, 양 변호사님, 보조시 저렇게 폭행 장면이 찍혔는데 저 사람은 딴소리를 하네요. 딴소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행 사건이 있고 나서 2달 정도 뒤에 피해자를 저 조폭 유튜버 가해자가 고소를 한 겁니다. 뭐냐면 이 아내를 이 유튜버가 찾아와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이 무릎에 멍이 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자기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자기는 그 건물 2층에서 방송 중이었는데 아래층이 하도 시끄러워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저 유튜버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무릎에 멍이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폭행을 저지르고 고소를 당할 그런 상황이 처해지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걸 무마한답시고 먼저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상대 상황을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또 자기 지인한테는 저거 CCTV 다 증거만 없애버리면 된다, CCTV 지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저 조폭 유튜버의 아내라는 사람도 남편하고 부창부순가 봐요. 상해 진단서 내면서 내가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CCTV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스란히 저 카페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었고 진술도 있었고 CCTV 영상도 있었고, 사실은 밝혀진 거는 오히려 저 조폭 유튜버라는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잘못 때려서 자기 아내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멍이 든 거예요. 자, 조폭 유튜버 아내를 상대로 이 피해자는 고소를 했습니다. 자, 고소를 당하면 아이고 죄송해요라고 했을까요? 자,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 자칭 조폭 유튜버 경찰서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장면도 만나보시죠. 잡지만 해 이제. 어? 잡지 마. 나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들어왔고,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니들한테 왜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하셨냐고? 네가 왜 선배, 넌 절로 가. 말동시대에 들어가지고. 아이, 지금 야, 쓸데없는 얘기 좀 반말이야, 빠졌는 게. 너 째려보지 말라니까? 이래들이 경찰이야? 그러니까 이태원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서 니를 이 X지. 선생님은 인천이에요, 이태원 아니에요? 왜 나한테 끄라고 그래? 왜 강제로 그래? 당신들은 친구도 되고 난 거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네. 물론 본인을 촬영을 하긴 했지만 저 짓을 경찰서 안에서 한 거군요, 방금. 그렇군요.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조절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제어를 할 수 없나 본데요. 이 사람을 상대했던 한 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정말로 악성 민원죄 1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고소를 할 때는 되게 고분고분하대요. 근데 본인이 고소를 당할 때는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그 경찰한테도 세금 갈갈 먹는 좀비 집단이다, 뭐 부패 집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 넣어봤자 우리 아내가 계속 방송할 거고 나 후원하는 분들은 계속 후원금을
넣어줄 거다. 그러면서 내가 고소한 사건만 700건이 넘는다라면서 이제 그 형사들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형사들께서는 이 한 유튜버의 수익 활동에 우리 공권력이 낭비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고소를 했던 현직 경찰들 중에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방송 출연이 많으신 어떤 현직 경찰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 사람 때문에 상당히 좀 소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다행히 뭐 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았어요. 조폭 유튜버하고 그 아내까지 받았는데 둘 다 실형이 떨어져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부부가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잘못했으면 둘 다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명만 구속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이 재판부가 봤을 때도 법 질서를 경시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재범 위험성이 크다라고 해서 조폭 유튜버는 징역 2년이고요. 그리고 아내는 6개월 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을 했습니다. 알고 보는데 문제는 그날도 선고되는 그날도 새벽에 음악 틀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또 판결문에 보면 사실은 전과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2015년 이후에 6건의 상해 모욕, 명예훼손죄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특히 좀 심각한 거는 1997년에 마약 밀매 조직의 두목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경찰들 사이에서는 마약 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은 폭행을 일삼다가 유튜버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칭 조폭 유튜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렇다고 완전 뭐 엉터리는 아니었네요. 저런 이력을 보니까. 그러니까 조폭 유튜버란 말이 거짓말도 아닌데 결국 이런 짓을 왜 했냐? 돈 때문이겠죠.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보는 방법도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유튜버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찾아가서 행패 부리고 거친 욕설을 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데 그걸 콘텐츠랍시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 후원 받은 거. 저는 저 얘기를 뭐 전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냈던 거예요. 2020년 1월부터 5년 동안에 그렇게 벌어들인 슈퍼챗이 5억 8,900만 원이라고 하고 얼마요? 5억 8,900만 원이요. 그거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슈퍼챗으로 남는 거고 거기 보면 화면에 계좌번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번호로 직접 보낸 사람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수억에서 어쩌면 수십억까지 달할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돈을 보니까 그 돈을 또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소고발하고 음해하고 저렇게 시비를 일으키면서 살아왔던 건데 피해자도 이번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방송이 재밌나요? 아니 뭐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뭐 100번 양보해서. 돈은 왜 보내세요, 진짜. 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 정신병동안 30대 남성이 밖으로 나가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성 4명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제압하는데요. 이 남성 약 한 달 전 눈을 감고 맨발로 도로를 건너다가 경찰에 신고돼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얼마 뒤 다시 이 병원에 오게 된 건데요. 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조울증을 앓고 있는 30대 아들이 정신병동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일이 있었던 건 2023년 10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30대 아들, 30대 남성이라고 할게요.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서울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뭐 아파트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곳들, 주민들만 다닐 수 있는 곳들을 그렇게 다녔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거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에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 전에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저렇게 퇴원을 해서 이 뭐 일종의 그 행패를 부렸던 거고 다시 그래서 이 강제 긴급 입원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입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술을 좀 마시긴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측에 나 이제 좀 나가겠다, 내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호사들이 강제로 결박을 하면서 입원했고 그 결박당하는 상황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게 이 30대 아들, 그렇게 30대 남성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자,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좀 몸싸움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좀 과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말이죠. 그게 더 많아 보입니다. 지금 남성들이 와서요. 팔다리를 못 쓰게 지금 붙잡는 저런 모습도 보이죠. 팔로 목을 또 감기도 하고요. 얼굴을 또 강하게 손으로 누르고 다리를 또 이렇게 결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이 덜덜 떠는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박이 다 끝난 이후에 저렇게 묶는 모습도 보입니다. 손도 결박당하고 상반신도 한차 더 묶이고 이렇게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다리 지금 떠는 모습 보이죠. 계속 저런 상황에서 나중에 하늘색 입은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아들 허벅지를 이제 결박을 한 다음에 강하게 4번 정도 이렇게 내리찍는 모습 한 번 더 착착 이런 모습이 예. 포착됩니다. 사실 저거는 완전히 폭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박되기 전과 후에 아들의 얼굴 비교해 보면 눈 부위에 붉은 상처도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사진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진을 보면서 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보셨지만 허벅지로 이 다리를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좀 하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허벅지를 다치기도 했고 이제 사진은 못 봤지만 눈도 굉장히 좀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과를 갔어야 되는데 그 안과를 가다가 중간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려던 중에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도 이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또 이분이 맨발에 눈을 감고 도로를 건너다가 사실은 이제 경찰에 의해서 응급 입원이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울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증인 상태에서는 내가 막 뭐를 해도 다 괜찮을 것 같고 가능할 것 같고 의기양양하고 이제 자신감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입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아버지께서 너무 놀라서 한 걸음에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일주일간은 면회를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같은 정신병원에 2번 입원했는데 2번째 입원 당시 앞서 보신 그 CCTV 영상 속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첫 번째 입원했을 때부터 그 병원이 아버지 좀 이상해요. 저 좀 내보내 주세요.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아버님은 이 아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들이 이제 그 보호자들이 좀 때린다. 그리고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여기 더 있으면 더 죽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의사한테 이제 했죠. 담당 의사한테. 그랬더니, 그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여기 나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내보내면 또 더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뭐 의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CCTV를 보니까 이제 그 학대한 정황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아버님도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들의 상태를 아니까 병원의 얘기를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아들 눈이 저렇게 시커멓게 멍이 뜨니까 이번에는 아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그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예일대 법대생입니다. 자, 이 아드님이 예일대 법대 이 로스쿨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아들은 예일대 법대와 하버드 법대를 동시에 합격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아들이 선택해서 예일대에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재학 당시 지금은 미국 부통령이 된 제이디 벤스와도 가깝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제이디 벤스랑 제이디 벤스가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해서 예일대 로스쿨을 갔는데 예일대 로스쿨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던데 좀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시죠. 네, 그런데 일주일에 10시간만 자면서 레포트를 제출하는 등 좀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인지 졸업할 즈음에 처음으로 이 조울증 증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금방 괜찮아졌었다고 하고요. 또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번듯한 직장에도 취업을 하고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약 10년 동안 조울증 증세가 나타났던 건 약 2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평상시에 잘 지냈다고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근무한 직장에서 좀 불합리한 업무들을 떠맡게 되는 등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또 아내와도 별거를 하게 되면서 23년 9월에 맨발로 도로를 걷는 등 조울증 증상이 발현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저 가운데 재킷을 입지 않은 저 남성이 제이디 벤스고요. 미국 현직 부통령이고 그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이건 아니건 보호사분들은 보호사분들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난동 제압 과정에서 또 지나침이 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법적 판단을 좀 받아봐야겠죠,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당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의 상태를 잘 아시니까 좀 다 믿기가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법을 알고 집에 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좀 막을 수 있지만 그냥 이걸 당하는 환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듣기에도 이건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건 정의로운 어떤 뜻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했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보셨던 것 같은 그런 CCTV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장하고 저기 같이 있었던 보호사들을 고소를 했고 그중에 경찰 수사 결과 한 명, 허벅지를 직접적으로 찍어 누른 그 직원은 검찰에 송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4월 2일에 이제 재판이 열릴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 앞서 영상에서 그 아들의 허벅지를 찍어 누른 그 보호사 직원은 검찰에 송치가 됐군요. 자, 일단 그 아버님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전혀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거기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 보고 너무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보호사들이 때린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믿어주지 않고 그냥 그 병원에 있게 했던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었고 아들한테 미안했었고 아무리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그러니까 정신병을 가진 게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종을 울리고 또 가족들도 조금 더 그 사람 편에 서서 좀 들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폐쇄병동에서 일하시는 많은 이 보호사분들, 그 의료진들의 고충, 이 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소가 돼서 된 것처럼 그렇다고 이제 폭행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뭐 이 아버님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강제력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필요 이상으로 이게 이제 폭력적으로 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족들도 본인도 그랬듯이 이제 병이 이제 정신적인 아픔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말을 다 무시하고 믿어주지 않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병원에도 전화를 좀 해봤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해보니까 뭐 고소 고발 건이 워낙에 많아서 이제 다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해당 직원은 현재 그만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이 아버님의 말씀은 저는 이제 지당하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은 항상 우리가 이제 근대 이후에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갔고 이 지금 뭐 조울증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해도 조울증이 잘 치료를 받으면 50% 가까이 어쩌면 50%를 넘는 치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범죄자나 이제는 가망이 없는 듯한 그런 이제 처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싸움 거는 거예요. 뭐 욕하고 나한테 뭐 침대 때문에 죽여버린다 하고 막 이랬어요. 머리카락 잡고 야 너 뭘 하냐 하면서 막 싸웠어요. 평화롭던 한 가게에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서로 머리채를 잡고 가게 사장과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였는데요. 놀란 손님들이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과연 두 여성은 어떤 관계이고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예, 야 진짜 이게 제보인데요. 15년 전 한 여성과의 악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여성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보하신 분의 동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동서가 나이가 한 살이 많았다예요. 나이가 한 살 많아서 이게 그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뭐 동서니까 좀 존댓말을 쓰다가도 이제 둘이만 있을 때는 은근슬쩍 반말도 섞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날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갑자기 이 제보자분의 남편을 두고는 아주머님 관상이 바람 잘 풀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여자께나 따를 것 같으니까 단속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좀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갑자기 이 제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도 찾아와서 시어머니가 우리 큰아들에게 용돈 줬다 형님네도 받았냐 이렇게 또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만 땅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시부모님하고 좀 사이를 갈라놓은 이간질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간질로만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이 동서. 네, 더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늦은 나이에 둘째를 임신하게 됐는데 의사가 자궁이 약하니까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명절에 이제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안 갔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독감에 걸린 것 같다면서 어떻게 혼자 차례를 지내냐 이러면서 계속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가로 향했는데 그런데 하필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충격으로 유산을 하게 됐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동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요. 저 임신했어요 라면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충격적인 게 동서가 당시 여성이 유산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형님에게 가장 첫 번째로 알리고 싶었다면서 축하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약간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매기는 거죠. 어.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자, 어느 날 또 동서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한테 급전이 좀 필요하다라면서 현금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여성이 남편하고 상의해서 5천만 원을 ATM기에서 뽑아가지고 찾아줬고 나중에 근데 갚겠다고 하는데 갚지는 않길래 어허. 이 남편이 그 자기 동생이 사고 냈다는 거잖아요. 예, 예.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무슨 교통사고야? 라고 깜짝 놀랐다고 하고 그럼 뭐냐고 그러니까 다시 동서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언제 돈 빌렸습니까? 라고 발뺌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거짓말 비슷하게 됐는데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그래요. 예. 5천만 원, 500만 500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억울함은 풀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 동서 부부하고는 더 이상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야, 이간질에 돈 빌린 것도 막 거짓말로 빌려가고. 자, 일단 인연은 끊으셨대요. 자, 그런데 지난달 갑작스럽게 또 불청객이 찾아왔다, 이 사연자에게. 네, 저는 지금부터가 소름 끼치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제보자인 여성은 미용 관리업을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동서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형님 잘 계셨어요? 7년 만인데 그런 인사 전혀 없이 나 여기 옆에 미용 관리샵 는다. 간판 달기 전에 말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라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아니 격리를 하던 동서가 무슨 갑자기 미용 일이냐. 그리고 다른 데 내면 되지 왜 하필이면 내 가게 옆에. 바로 옆이냐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형님 허락받고 장사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난 미안한 거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남처럼 지내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해 좀. 네, 설날 직전에는요. 동서가 갑자기 가게로 와서는 뭐 손님 관리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자꾸 당신네 손님들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CCTV나 증거 있냐고 했더니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요. 하지만 동서는 내가 만만하냐, 너 죽어버린다면서 침까지 뱉고 여성도 폭발해서 결국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대체 이 동서란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시비를 걸고 싶은데 장사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손님이 많고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부러우니까 시비를 찾고 싶은데 뭘로 시비 걸까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쌍방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업무 방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협박죄,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저한테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랑 해서 3개를 이제 고소장 접수했어요.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바로 옆에 동종가게 차린 이 동서란 사람 왜 이러는 거, 왜 괴롭히는 걸까요, 양 변호사님? 글쎄 이게 이 사연만 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뭔가 어떤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이긴 한데 글쎄 그냥 짐작이긴 합니다만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보자분에 관해서 뭔가 세밀하는 그런 것들이 제보자분은 잘 모르지만 있었을 수 있다라는 그냥 추측 정도를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박 교수님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요것만으로 저도 확실하게 뭐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 알겠는 거는 이 예. 동설한 여자는 이 제보자에게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한다는 게 꼭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좋고 사랑해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뭔가 미해결된 어떤 심리적 이슈가 그 사람한테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끝내지 못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하고 이제 가깝게 있으면서 뭐 괴롭히기도 하고 뭐 잘 지내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집착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뭐 시기인 건지 아니면 본인대로 억울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정서적인 어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박 변호사님. 나쁜 사람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유도 사실 잘 없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서로 쌍방이 고소된 상황이지만 동서가 범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달라고 이 수사기관 또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연을 더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남편들의 역할은 뭘까 뭐 이런 얘기를 좀 저희도 따로 물어봤는데 일단 이 동서라는 사람의 남편은 포기했다 내 와이프를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분들도 많이 화를 내셨는데요. 달방님, 인연 끊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동욱님, 동서고 뭐고 나 같으면 상종 안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자니자니님도 사람이 아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좀 시간이 길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전해드렸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깨노니 숙취? 마시면 깨? 먹으면 깨? 그래서 깨겠니? 깨노니 땡큐샷. 숙취 해소 깨노니 완전 땡큐. 속이 깨야 진짜 깬다. 깨노니 땡큐샷.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파라오는 목,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는 정형용 견인장치이자 요추와 골반 주변 근육을 정위치로 교정하는 정형용 교정장치입니다. 메디컬 파라오. 끊임없이 새로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를 아방 사반 후반 이어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관련 뉴스 특보로 저희 사건반장 결방합니다. 자, 모레 수요일 저녁 7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